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미국 재무장관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외치며 밀어붙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 하나로 우리가 알던 은행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면 가격이 요동치는 비트코인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100만 원이던 게 내일 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모레 200만 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코인 말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1달러는 언제나 1달러입니다.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마치 지갑에 든 달러 지폐처럼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2017년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국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은행 앱으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정부가 안 돼, 못 사고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테더라는 민간 회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테더 회사에 1달러를 주면 회사는 당신에게 1달러 토큰을 줍니다. 이 토큰은 디지털 영수증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다시 회사에 가져오면 1달러로 바꿔줍니다. 당신이 1달러를 맡겼으니 언제든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이건 국가가 아닌 민간 회사의 약속입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냥 어떤 회사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의 실체도 불분명합니다. 본사가 어딘지도 계속 바뀝니다. 주주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를 왜 사람들이 믿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성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은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미국 정부는 처음에 이걸 막으려 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이 10년 동안 테더를 괴롭혔습니다. 너희 회사 제대로 된 거 맞아? 정말 달러를 다 보관하고 있어? 라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입니다. 이제 미국이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를 보겠습니다. 미국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가 안 팔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믿고 달러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외국 물건을 삽니다. 삼성 TV도 달러로 사고 도요타 자동차도 달러로 사고 중국산 옷도 달러로 삽니다. 물건은 미국으로 들어오고 달러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는 항상 적자입니다. 그럼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미국은 국채라는 걸 팝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빚 증서입니다. 지금 나한테 100달러를 빌려주면 10년 뒤에 이자 붙여서 120달러로 갚아줄게 라는 약속장입니다. 7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잘 작동했습니다. 외국 정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달러를 벌면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있으니까 국채를 사두면 안전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되면서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무역으로 번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대1로 정책이라는 자기들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대1로 정책이란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로도 깔고 항구도 만들고 철도도 놓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 돈을 미국에 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줄어든 거죠. 더 심각한 일이 2024년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국채에 내는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정부가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군대를 유지하는 돈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2035년쯤 일어날 일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원금도 주고 기업들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자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빚이 엄청 많은데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5% 오르면 이자가 확 늘어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자 내는 돈이 군대 유지하는 돈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바로 국방비입니다. 만약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제 돈이 없으니 군대를 철수해야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 안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국채를 더 많이 파야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발견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여러분에게서 받은 달러를 그냥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돈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도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독일 정부보다 많습니다. 한국 정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간 회사 하나가 국가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테더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고 정말 달러를 다 보관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테더는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미국 단기 국채 시장도 10배 커지겠네. 외국 정부가 안 사주는 국채를 외국 개인들이 사게 되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말이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에 사는 청년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이 청년은 나는 그냥 안전한 달러를 디지털로 갖고 싶어서 샀어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채를 산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이 낸 돈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갑니다. 그 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결국 이 베트남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겁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돈이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갑니다. 외국 정부들이 안 사줘도 개인들이 사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입니다. 이 법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용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도 돼. 우리가 룰을 정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원에서 경로했습니다. 법안이 한번 부결됐을 때였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리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달러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이제 실제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달러 현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요? 나이지리아에 사는 엔지니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회사가 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좋거든요.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페이팔로 달러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엔지니어는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동으로 달러를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적용하는 환율이 형편없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는 1달러에 1000나이라를 주는데 정부는 1달러를 500나이라로만 바꿔줍니다. 월급 100달러를 받으면 시장에서는 10만 나이라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를 거치면 5만 나이라밖에 못 받는 겁니다. 월급의 반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일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받을 거면 안 할래요. 그런데 만약 한국 회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줄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지니어는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100달러를 보내면 100달러 그대로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1달러에 100페소였는데 올해는 1달러에 200페소가 됩니다. 내년에는 400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국 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달러 구입을 통제합니다. 공식 환율로만 바꿀 수 있고 한 달에 바꿀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암시장은 환율이 나쁩니다. 그리고 종이 달러는 온라인에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종이 달러를 어떻게 씁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부 통제도 없고 온라인에서 바로 쓸 수 있고 가치도 안정적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는 규제가 많습니다. 신원 인증도 계속 요구하고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됩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세계 어느 거래소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원하는 곳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얼마나 커졌는지 말입니다.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약 3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20조 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입니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2024년에는 2천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50% 성장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 여전히 1%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보유한 돈이 수백조 달러인 걸 생각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작습니다. 은행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일부 신문에서 과장된 보도가 나옵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홍콩 관광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 우리나라 무역 결제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같은 기사들입니다. 이건 과장입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여전히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2로 가는 게 어렵지 2에서 10으로 가는 건 쉽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도화되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빠르게 확산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세요.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게 뭐 대수냐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키아가 세계 1위였으니까요. 그런데 5년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고 노키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질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말입니다.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미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달러를 금과 연결했습니다.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통화 주권을 줬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 돈을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영국은 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130개 이상의 통화가 생겼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이나 은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각 나라가 자기 돈을 갖게 된 겁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는데 금과 연결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유지됐습니다. 달러가 중심에 있고 각국의 로컬 통화들이 주변을 도는 구조입니다. 마치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요. 이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질서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각국의 로컬 통화들이 사라집니다. 19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강력한 보편 통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요. 지금까지는 달러 시대라고 했지만 실제로 달러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화를 씁니다. 커피 사도 원화, 밥 먹어도 원화, 월급도 원화로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엔화를 씁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씁니다. 각자 자기 나라 돈을 쓰는 겁니다. 달러는 언제 씁니까? 국제 거래할 때만 씁니다. 무역할 때, 여행 갈 때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안 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달러를 씁니다. 일본에서도 달러를 씁니다. 중국에서도 달러가 통합니다. 진짜 달러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달러가 들어있고 그걸로 커피도 사고 밥도 먹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의 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두 가지 큰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 금리를 조절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씁니다. 경제가 식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반대로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둘째,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돈을 덜 찍으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이 두 가지 권한으로 중앙은행은 환율을 관리하고 경제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금리가 높네? 한국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겠는걸 하고 생각합니다. 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 원화 가치가 오릅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힘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이 권한이 약해집니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소문이 돕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이 즉시 원화를 팔고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환전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5초면 끝입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폭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리도 그대로고 통화량도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원화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통제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화가 폭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수입하고 밀가루도 수입하고 많은 걸 수입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런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물가가 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강세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오면 원화가 약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원화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원화를 갖고 있어도 괜찮겠는걸?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화 1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일 이게 9천 원의 가치가 될 것 같으면 빨리 달러로 바꾸고 싶겠죠? 하지만 원화 가치가 계속 안정적이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카드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통화 주권이 약화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을 다시 보겠습니다. 은행망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기존 방식을 볼까요? 한국인이 스위스 사람에게 돈을 보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한국은행에서 송금 신청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중개은행에 연락합니다. 중개은행은 또 다른 중개은행에 연락합니다. 이렇게 5개에서 6개 은행을 거칩니다. 각 은행마다 수수료를 뗍니다. 시간은 2일에서 3일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스위스 은행에 도착합니다. 복잡하죠? 수수료도 많이 나갑니다. 10만 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2, 3만 원씩 나가기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스위스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갑니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시간도 몇 분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폰에서 폰으로 가는 겁니다. 폰 투 폰입니다. 작동 방식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원화를 냅니다.
그럼 스마트폰 앱에서 거래소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이 코인이 인터넷을 통해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 사람의 스마트폰 앱에서 거래소가 스위스 프랑으로 바꿉니다. 끝입니다. 고속도로는 달러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원화고 끝은 스위스 프랑입니다. 중간에 달러로 잠깐 변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변신 로봇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화 로봇, 이동할 때는 달러 로봇, 스위스에서는 프랑 로봇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행이 할 일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모든 걸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는 어디 있을까요? 큰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폰 안에 있습니다. 앱입니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요. 한국의 기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합니다. 근데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화가 아니어야 합니다. 달러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화는 국제적인 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 원화 시장이 없습니다. 태국에도 원화 시장이 없습니다. 브라질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달러 시장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달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달러는 그 자체로 망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해외 송금과 결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변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원화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 앱을 열면 10,000원이라고 표시됩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프랑으로 보입니다. 10프랑이라고 표시됩니다. 태국에서는 바트로 보입니다. 300바트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러입니다. 뒤에서 작동하는 건 달러입니다. 이게 망사업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망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결제망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페이먼트 시장을 선점합니다. 금융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를 봅니다. 요금이 화면에 12,90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 돈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넷플릭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낸 12,900원은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이게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삽니다. 화면에는 원화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됩니다. 해외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사는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폰을 만드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삼성 갤럭시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이 폰에 결제 시스템을 넣으면 됩니다. 이게 곧 금융입니다. 기존 은행들이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금, 대출, 환전, 송금입니다. 이게 다 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은행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멋진 은행 지점이 필요 없습니다. 창구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폰이 은행입니다. 레거시 금융이 무너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두 번째 혁신입니다. 이번엔 완전히 뒤집힙니다. 은행 시스템 자체를 안 거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씁니다. 은행 없이 돈이 움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입니다. 미국이 국채 위기를 해결하려고 밀어붙이는 전략입니다. 외국 정부들이 안 사주는 국채를 외국 개인들에게 간접적으로 팔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각국의 로컬 통화들이 약해집니다. 중앙은행의 권한이 줄어듭니다. 19세기처럼 하나의 보편 통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진짜 달러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폰에 달러가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폰-투-폰 결제가 대세가 됩니다. 은행망이 필요 없어집니다. 거래소와 앱이 은행을 대체합니다. 한국에게는 기회입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여야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합니다. 망 사업을 해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게 금융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한국 회사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나요? 미국이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지니어스 법이 바로 그 허용입니다. 너희가 제대로 된 회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도 돼. 대신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해. 보유한 달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해.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3천억 달러 시장입니다. 1년 만에 50% 성장했습니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1%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1에서 2로 가는 게 어렵지 2에서 10으로 가는 건 빠릅니다.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몇 년 안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은행이 될 겁니다. 달러를 들거니게 될 겁니다. 국경이 사라집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같은 달러를 씁니다. 은행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로 몇만 원씩 내던 시대가 끝납니다. 송금 시간이 사라집니다. 2, 3일 걸리던 게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즉시 결제됩니다. 이게 2025년 11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신문에는 작게 나옵니다. 경제면 구석에 짧은 기사로 나옵니다. 하지만 본질은 혁명입니다. 금융혁명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16년 전부터 이미 이 흐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고, 암호화폐가 나왔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우리가 정합니다. 한국이 금융 강국이 될지 뒤처질지는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단순히 코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새로운 화폐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송금 방법입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입니다. 둘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금융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은행 앱 대신 스테이블 코인 앱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화 계좌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회를 찾으세요.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해집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앞서갑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